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좀 밤에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8시 20분이 지나가는데 오늘은 너무 늦게 녹화를 조금 합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미 이제 한참 지나간 구문이지만 주말 미정시는 크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휴정이라서 목요일 밤, 일요일 밤 이렇게 두 번의 미정시 개장이 있었는데 앞선 날은 하락을 했고요. 지방은행들도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선 날은 하락을 했고 그런데 또 주말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1.65% 올랐고요. 나스닥 2.25%로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도 올랐고요. 우선 짧게만 가보면 그러니까 5월 5일 금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증시는 또 지역은행주들이 패기웨스트라고 여기 뭐 거의 50%대 폭락을 하고요. 이러면서 어쨌거나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뭐 경제지표 부진도 들먹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가했고요. 13,000명 정도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지방은행들의 부실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는데 애플은 오히려 실적이 더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맞이하는 미증시 마감과 그 직후 이제 시간의 상황입니다. 그 이제 금요일 날 오전 우리는 휴장인데 당시에 나스닥 스몰이 이렇게 이제 0.48%나 오르고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주말장이 열렸는데 일단 고용지표 나왔습니다. 이게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실업률이 3.4% 나왔는데요. 이건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은 이제 25만 3천 명 증가했죠. 예상치는 뭐 18만 명이었고요. 전월이 1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경제활동 참가율도 62.6%로 약간 예상치부터 개선인데 뭐 전월하고는 약간 비슷하고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한 67%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도 0.5로 0.3 대비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걸 월간이니까 뭐 12개월로 하면 거의 6%와 같은 물론 이제 이 한 달이지만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상충을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정책, 긴축, 금리 인상, 뭐 그다음 고금리 유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CPI가 빨리 안 떨어질 테니까 경기 좋고 뭐 고용이 잘 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나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굿 뉴스가 이게 뭐 배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노랜딩이 아니라 금융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지방은행의 부실, 사업용 부동산의 부실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경제 지표의 개선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상충합니다. 그러면 물가 지수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넣고 호재 또는 악재로 가져가는데 이걸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사실은 조금 쉽지 않고요.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이번에는 이걸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베스트 같은 지방은행 같은 경우 82%대 81.7% 이제 폭등을 또 해버립니다. 이건 JP 모건에서 이제 너무 또 빠져가지고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하면서 아무튼 이런 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다 지나간 구문이니까
보시면 나스닥은 순간적으로 미세하지만 장중신 고가를 넘겼고요. 대형주들이 워낙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뭐 시총의 한 14%까지 지금 차지를 해버린다는데 두 개가 신고가로 가고 있으니까 넘고요. 이제 다우지수 지난번 여기 이제 변화일이 와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 연속 4일 음봉, 3일 하락 이후에 이 S&P 500도 보면 도지 다음에 음봉 나고 빠졌다가 지금 회복이 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2.25%로 똑같이 올랐습니다. 전업종 올랐고요. 주간 단위로 보면 역시 기술주가 강합니다. 헬스케어가 강하고 금융 에너지가 약하고요. 유가 하락과도 관련이 있고요. 지방간에 올라간 거 보이더라고요. 애플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5.5% 올라가고 엔비디아 4% 올라가고 주로 대형 기술주도 올라가고 나머지 뭐 섹터들도 워낙 올랐으니까 주간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 네이버 카페에 이거 보시면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릴 게 많아서 말이 좀 빠른데 쭉 넘어갈게요. 그 내용을 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이 완전 신고가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면은 신고가 돌파를 하죠. 이 둘이 이제 시총의 한 14%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로 가버리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면서 도직을 치면서 시선에서 이 장대 양봉 나오고요. AMD사 이틀 연속 양봉, 테슬라도 이제 꺾어 돌리는 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는 이틀째 올랐습니다. 이전날도 사실 0.8% 올랐고요. 이날도 올라가고요. 신흥국 지수도 이틀째 올라가고요. 유가가 이제 급락했다가 직전주에서 살짝 깨놓고 반등했습니다. 당분 낙폭 가다에 대한 뭐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니까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금 가격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지금 음봉을 하나 두들겨 맞았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이제 리스크가 좀 있죠. 네, 이 뒤에 뭐 양봉으로 바로 치고 나가면 모를까, 정고점 대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주춤할 수가 있고요. 요 금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수율은 그냥 여기서 등락 중입니다. 최근에 10년분은 떨어졌다고 또 약간 기술적 반등이 왔고요. 그리고 그 나스닥 일봉을 가지고 보면 제가 이 앞날 65 변화일이 오고 있는 걸 찍어드렸는데 조정받고 65 변화일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여기 고점이 이제 다중고점이라서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이 고점으로부터 26변화 후행스핀이 여기 오고 있죠. 일요일날 26변화일이 와요. 이런 경우에 신고가로 여기로 올라오면 또 두들겨 맞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봉도 76주여서 요건 제가 시간 가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뭐 실험절이나 이런 것 자료들 가져와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고 후행스핀이 여기 와 있죠. 월요일도 여기서 26일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5 변화일에 독트였습니다. 독트였는데 제가 요 앞날 미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뭐 저거는 드렸습니다. 64일이니까 이 다음날 65 변화일이 오는 걸로 저거는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 변화일이 이 당시 기준으로 월요일 오죠. 떨어지면서 이런 일수를 만나면 여기는 이제 13 기본수치 아닙니까? 그럼 13이면 26의 절반, 반기고요. 그 다음 65 변화 마디가 여기 들어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과연 기준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올라타느냐 마느냐 했는데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수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26일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날 돼야 26일이 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올라오자마자 바로 꺾일 가능성은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점에서 따지면 42 변화일이 S&P 500을 보시면 수요일날 와요. 그럼 이런 경우에 올라온다, 이어진다고 가정시 또 CPI 발표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계속 올라와 버리면 부담이 생기죠. 일목의 42 변화일 기본수치. 그래서 모든 변화일이 다 시세가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자폐 기술성 문제가 확률 지표 아닙니까? 특정 저항선이 있다.
아니면 어떤 뭐 변화일이 있다 이러면은 저기서 혹시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41, 42 변화일이잖아요. 최고점에서 42 변화일 장대 양봉으로 돌려버리죠. 네, 이런 경우는 완전히 장악형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한정 반복될 리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35까지 오고요. 그러고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43일이 되고요. 이 당시 이게 이제 42 변화일이었는데 올렸는데 여기서 걸리고 꺾어져 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국 FOMC나 이런 거 연관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이 변화일은 다음 주 수요일에 온다. 이건 뭐 이 변화일까지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전에 제가 시황할 때 5월을 지금은 약간 하순으로 보는데 제가 기존 회원분들한테 5월 한 10일 전으로 해서 만약에 시세가 계속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한번 세게 꺾어버릴 가능성도 경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꾸 이제 일수들먹인 다 하시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요. 그다음에 이평선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 이런 건 또 직접 긁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닌 분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생소한 걸 가지고 무슨 뭐 신비로움을 조장하거나 뭐 예고 예언 위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하고 나스닥은 올해 이제 작년 1월이 상투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작년 11월이 고점이란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76 기본 수치를 지난주에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보시면 파동이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이게 한 5파 정도 올라왔고 최근 들어 고점이다 뭐 이런 고점이다 이런 데서 걸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여튼 중요 변화일이 왔을 때 큰 변화일이 왔을 때 최고가에 있거나 최근 들어서 추세의 정점에 있거나 최근 하락 추세의 하단 최저점대에 있으면 이건 뒤집을 확률이 크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보면은 이제 중간 파동으로 고가 노리만 살짝 해놨으니까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하고 보세요. 42, 33 이 변화일에서 상투치고 지금 몇 주입니까? 6주째 횡보를 했잖아요. 여기 26주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변화일에 상투를 친 거죠. 가격은 상투를 쳤는데 가격 조정 하락이 온 게 아니라 시간 조정이 왔죠. 옆으로 기었죠. 그래놓고 지금 시간을 딱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만약에 이게 이제 가상입니다. 뭐 이렇게 신고가로 와 있고 준우 저항선이 걸리거나 전고준대 걸리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갭락 해가지고 음봉으로 나온다. 이러면 일단 두들겨 패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 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딱 모아놨잖아요. 그럼 이 뒤를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저는 전에 생각하기를 월봉 지금 5월 6월 걸리거든요. 장기가 92개월 94개월짜리 78개월 이번에 상투였단 말입니다. 걸리죠. 아까 보시면 일봉들 여기 이제 일수 좀 들어오죠. 주봉이 오죠. 그래서 5월 한 10일경까지 최고가로 계속 올라가서 신고가 있으면 꺾어질 가능성을 대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여기 이제 3월, 2월 이렇게 3월 조정받고 있을 때 1월 상투로부터 이 조정은 여기서 끝나는데 올라가면 5월 이런 이야기 할 때고요. 그다음 S&P 500으로 가면 시간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이렇게 보면 30이니까 이건 이제 33으로 가려면 아직 3주가 남았죠. 여기서 보면 76이 가려면 역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뭐 6주나 남아서 이제 6월에 오겠죠. 이거 하나만 보지는 않고요.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스닥으로 보는 일수와 그 다음에 S&P 500이나 다우지수로 보는 일수는 조금 다르다. 뭐 이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이런 말씀 하나 드려놓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이걸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 일단 그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 지금 이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나스닥 S&P 500으로 해놓을게요. 펴놓고 2011년 8월에 미국이 지금처럼 미국은 여러분 저기 계속 부채 한도가 꼭 차면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 있구나. 계속 한도를 정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나라고요.
돈을 찍어내 가지고 막아 나가는데 그 부채 한도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죠? 계속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중에 뭐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계속 빚을 내 가지고 생활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수입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통장이 넣고 지출이 또 마이너스 통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지금 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어떻게 되죠? 생활비가 못 나가요. 애들 학비부터 해가지고 뭐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채 한도를 계속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게 이제 여소야대가 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민주당 바이든 정부죠. 근데 이제 공화당이 예를 들어 상하원을 다 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데 공화당이 그럴 때 조건을 내긴단 말입니다. 한도 협상해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든지 예산에 이런 걸 반영해 달라고 한다든지 자기들 요구 조건을 걸어요.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공화당에서 통과 못 시켜주겠다. 한도를 못 늘려주겠다. 그러면은 셧다운 들어갑니다. 2011년 7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여기에 일목 676 변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변화일이 오고 있어서 당시 제가 빨간 넥타이를 4주째 TV에 메고 나가면서 여기 하라고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등등 희한한 소리 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왜 이렇게 폭락이 오느냐면 싸움 끝에 7월 말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요. 되는데 S&P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수가 박살이 납니다. 자, 이게 미국이고요.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말 하나만 하죠. 뭐.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래 놓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애를 먹이다가 통과를 시킵니다. 시켜요. 안 되면 박살입니다. 2011년 8월로 가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이제 8월 들어가지고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죠. 그러니까 딱 3일 날 지수가 장중 3%, 장중 최저점 할게요. 2.4%, 4.8%, 장중 7.4%. 이날은 9.88%까지 빠집니다. 고가에서 한 24%가 그냥 빠져버려요. 폭락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치적으로 대립이 되면 참 이게 우리도 그렇고 양쪽이 대립하면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당시 이제 여러분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근데 이제 미국 공화당의 티파티라고 극우들입니다. 이쪽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그 당시에는 뭘 가지고 싸웠느냐면 오바마의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이게 이제 공화당이 싫다 이겁니다. 극우들은 그 오바마 나왔을 때부터 그 뭐 혈통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슬람 교도라는 소리까지도 루머도 퍼뜨리고 이번에도 폭스뉴스가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 퍼뜨려 가지고 한 1조 정도 이번에 배상금을 물었죠. 폭스뉴스가 미국에서는 극우거든요. 당시에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티파티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오바마가 싫으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이 부도가 나더라도 통과시켜 주지 말란 소리까지 합니다. 이게 참 이 정치적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 미국이 부도가 물론 그렇다고 항구적으로 부도가 나지는 않지만 얼마나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인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얼마나 서로 싸우면 싫으면 자 지금으로 와볼게요. 지금 뭐 가지고 싸우는지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일단 뭐 미국 금리 인사 영점위원회 이미 알던 거고요. 근데 이제 발표문에서 금리 향후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완화됐고요. 인하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하지만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상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 그런 어떤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직전까지는 제임스 블라드도 그렇고 조금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CPI 둔화, 경기 지표, 그 다음에 연준이 연말에 금리를 정말 인상을 안 할까 이런 내용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좀 많이 그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바로 부채한도 협상인데 미국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도를 논리를 올리는 겁니다. 올려야 돈을 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부채 한도 협상인데 요건 이제 여러분 FOMC 끝나고 파월 의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이 좀 빠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0.75배로 예, 이 영상 속도를 바꾸세요.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톱니바퀴 누르면 속도 조절이 나옵니다. 연준이 정치권에 대해서 혼수를 둘 수는 없지만 만약 미국 정부 셧다운이 일어나면 여파는 클 것이다. 옐런 전 의장 전무장관도 뭐 마찬가지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서 예, 월스트리트 여기 닉 기자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외적으로 이제 그 이번 FOMC 과정에서 몇 명은 동결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다음 이제 FOMC 의사를 공개하면 나오겠죠. 동결 의견이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만장일치 인상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하느냐 이 부분에서 최근에 CPI는 좀 빨리 떨어지고 있긴 했었죠. 그다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은 아직 인플레가 내려가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연말 이내 금리 인하 기대는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근데 1월부터 지수가 미증시도 올라올 때는 연말쯤이면 이거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당시만 해도 4.5%까지 떨어진다고까지 나왔었는데 패드와치 이거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인플레가 3% 정도까지 내려가면 만족하느냐 그러니까 단호하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는 2%입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3부터 이렇게 잡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2%라서 그 시점에서 3% 갔을 때 연착긴 종합은 힘들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 부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죠. 트럼프 신복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뭐 어쨌든 위상이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대립 중입니다. 대립 중이고요. 여기 보면 맥카시 하원 의장이 한 3주 전입니까? 2, 3주 전에 월가에 와가지고 부채 한도 협상이 쉽게 마무리 안 돼서 정부가 다시 셧다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라 이런 공격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면제를 그러니까 공화당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자금 면제도 막고 빈민층에 대한 푸드 스탬프 요건도 강화하는 요 공화당 안 이게 이제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안이죠. 이것으로 부채 한도를 통과하면 나가 통과 안 시켜줄 거야 그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화당이 하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민을 돕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돕지 않는 요건을 강화하는 이걸 나는 안 듣겠다 입니다.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만약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공화당이 하는 이제 대체로 보면 지출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학자가 면제 받고 빈민층에 대한 푸드 스탬프 요건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복지 관련 세출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이런 그 극빈자 내지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불리하고 저소득층 이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두고 세입을 상위 1% 고소득자 세금을 공제를 25% 이상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일단 부자편을 들죠. 그러니까 이 늘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나가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이 대립입니다. 이 대립. 그리고 과거 이제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 케어도 사실 보면 서민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수혜가 복지가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당시 공화당의 아주 극우 세력들은 극도로 반대를 한 겁니다. 오바마 자체도 싫어하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난리가 난 거였거든요. 이 이야기 이제 지금 해놓고 앞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운용 부동산 부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지방은행 문제도 지방은행 문제지만 지방은행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여러분 올라가면 국채는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금융기관이 그 기한의 이익을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출은 저금리 때 나가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예금금리를 실시간 반영한다 그러면 역마진이 생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은행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2%일 때보다 4%라고 가정입니다. 가정. 이 경우에 예대 금리 차이가 갭이 커지거든요. NIM 이게 벌어지면 더 많이 돈을 벌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도 그러니까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 변동금리로 같이 올라가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 대출 이자는 불변으로 가고 예금 이자가 변동으로 간다면 역마진이 생깁니다. 근데 그보다는 지방은행들은 일단 그 채권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들, 그 영국의 이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부동산 부실, 그래서 금리 올라면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가지고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로 구입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다음에 하나 있고요. 제가 이야기가 좀 띄엄띄엄 나일색이 돼 버렸는데 금 가격이 이제 2018년에 최저점 기록하다가 2020년 팬데믹 지나고 이제 2,00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연준의 금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금값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신고가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이 달러 이야기 나옵니다.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의감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는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 이 그 달러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근거는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 이게 요 근래 이제 기사 보셨죠,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 공격 이후에 뭐 러시아, 인도, 중국 이래 가지고 기름을 그쪽에 살살 팔아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블화 결제 그러죠. 또 위안화는 위안화대로 지들이 이제 좀 경제력이 커지니까 위안화를 거의 기축 통화급으로 집어넣으려고 슬슬 이렇게 그죠? 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그전에는 미국이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각국이 달러 위안 보유고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고 읽히면서 그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소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안전자산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좀 흔들리니까 금값이 올라간다.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 제 이야기가 전부 엮어져 있는데 제가 조금 순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난항 이런 것들도 달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일부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찰스 문거 이야기, 워런 버핏하고 이 파트너급이죠.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위험 수준에 달했고 뉴욕이나 시애틀 이런 다른 지역들도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제때 타결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셧다운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수면위로 나와서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부채 한도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되긴 해요.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만약에 오면 연준이 조기 금리나 긴축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저런 연유로 해서 긴축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니 나쁘다고 봐야 할까요? 이런 숙제가 일단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져 있고요. 제가 2011년 이거 예전에 강의하면 한 번씩 말씀드리던 내용인데 2011년 8월에 여기입니다. 여기 자료를 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폭락할 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중에 이래가지고 이제
보시기 복잡할 거예요. 예, 제가 시험마다 막 끌고 오고 이런 건데, 잠시만 계십시오. 요 이제 시간마다 끌고 나는데 이게 급락하다가 돌아가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 보시면 이게 30분 선물 60분이고요. 이번 지수가 240이 있다가 선물 지수 226까지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그 전날 종가가 249불인데 그 다음 날 보세요. 216까지 떨어지죠. 근데 여기 보면 시간마다 끌고 났죠. 시간마다 끌고 나죠. 원봉도 시간마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접목시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인데, 그림이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워낙 급락에다 돌아가니까 그걸 보여드린다는 게 어수선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전에 이제 몇 번 보여드린 거라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급락 끝에 돌아가는 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계십시오. 8월 8일 9일인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 빨리 그림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그 뒤에도 여기 보시면 19일 날 폭락을 하거든요. 이날도 지수 6%나 떨어져요. 반등해놓고. 근데 당장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폭락할 때에는 가장 크게 떨어질 때는 8일하고 9일입니다. 올려놓고 이제 19일도 보면은 6%나 떨어지긴 하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 폭락하는 당일입니다. 폭락하는 당일입니다. 8일 날. 아니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하면 당시 이제 떨어지는 중에도 그 일목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시간마디를 잡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30분 봉이 지금 13시에 17 이렇게 개수가 와 있죠. 그럼 15분 봉이 지금 33이 와 있죠. 그 지수가 그 전날 250에서 230까지 그 20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선물이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포인트가 어마무시합니다. 250에서 이렇게 지금 장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초가 보면 큰 갭도 안 해요. 그래놓고 그냥 왕창 잡혀버립니다. 여기서 200틱으로. 그런데 여기 제가 시간 마디가 이제 여기 보시면 13시 15분에 온다고 해놨죠, 그죠? 33 시간 마디가 있죠. 근데 여기 실제 얼마면 13 뭐냐 200틱이 28분 02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분에 오면 15분봉이니까 15분에서 30분을 커버하잖아요. 그죠? 커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28분이니까 저 15시간 마디에서 지금 뒤집어 올려버립니다. 방금 231이었는데 지금 5포인트는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이런 건 이제 옵션이고요. 옵션 가격들이 뭐 뜨거나한테 300%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재미있는 게 이제 17에서 33에서 돌아가죠. 그죠? 이거 15분봉이잖아요. 돌아갑니다.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장중으로 보면은 이제 뭐 종합주가 지수가 월봉이 기준선까지 내려왔다든지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날 이제 장중에 이날 선물이 22포인트 수익 났다는 겁니다. 선물이 채팅방 캡처한 겁니다. 제가 이름들은 지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떨어지다가 돌아가는 시간대를 찍어서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먹고 돌아가는 걸 먹은 거죠. 그 다음에 9일 날도 한 번 더 이제 박살이 납니다. 한 번 더 박살이 납니다.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마지막 하락인데, 여기 보시면, 전날 30분봉이 17에서 돌아갔죠. 이게 17이었습니다. 17 다음에 26이 일목시간 마디고 11시 반이잖아요.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인데, 사실 바닥은 조금 앞에서 나옵니다. 조금 앞에서 나오고 주춤하다가 눌림목 주고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11시 여기가 저점은 20분으로 되어 있고요. 살짝 누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튕겨버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30분봉으로 보면 그 전날은 17이고 이날이 26이고요. 15분봉으로 보면 그 전날은 33이었고 26일 때는 50이거든요. 이게
52시간 마디가 눌림목 저점이 되고 정확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30분봉으로 보시면 26개 발 앞에 저점이 나오고요. 15분봉으로 보시면 실제 바닥은 여기고요. 눌림목 주고 날아가는 게 52분봉으로부터 눌림목 바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눌림목 바닥 여기 있습니다. 눌림목 바닥이. 예. 이래가지고 이날도 보면 예, 이건 이제 종목들 지금 빠르게 돌아가는 종목들 지금 캡처해 놓은 것이고요. 이게 이제 부채 한도 미국 한도 협상, 부채 한도 협상은 통과가 됐지만 미국 S&P에서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수가 폭락을 하던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기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동 검색기 가지고 지수가 폭락하다 돌아가니까 종목 찾아내는 장면이고요. 현수물 같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끝까지 타결이 안 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다. 5월 6월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노랜딩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떨어지다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지방은행 부실들 근데 JP 모건이 이제 저평가돼 있다 그래가지고 지방은행들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사업운용 부동산 등 해가지고 뭐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방은행들 보시면 이 금요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전날은 이쪽에 뭐 폭락을 하다가 이 주간으로 보시면 주간 단위 지방은행들 한번 보십시오. 난립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밤에 너무 길게 하면 이거 다시 보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길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시간 나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